네, 오늘 첫 번째 세션은 IT 하드웨어 반도체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세션은 제 옆에 권영배 위원님 모시고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최근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하면 역시 반도체일 것 같아요. 워낙 논란이 많죠. 네네. 뭐 슈퍼사이클이다, 빅사이클이다 하는 이야기 했었는데 요즘 보면 이런저런 논란이 나오면서 이게 아닌가벼 하는 맞아요. 시각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마침 또 이번 주에 마이크론 실적 나오면서 논란에 불이 붙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야기 또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시간 함께하도록 하죠. 류영호 위원님 그리고 김영건 위원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오늘 반도체 첫 번째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 아마 가장 관심 많으실 주제일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제가 먼저 글로벌 관점에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할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김영건 애널리스트가 국내 쪽 가장 이제 관심이 많은 삼성전자 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보니까 제 상반기 주가를 좀 보니까 네. 애플이 생각보다 좀 별로였어요. 아.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픈데.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저한테 그 질문을 하실 줄 알고 있었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상반기 전체 먼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상반기 때 사실 좋았던 종목들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자동차 전장 쪽 쇼티지 네. 이야기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 이야기 있고 나서 이제 IT 쪽으로 이게 좀 다 확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T 쪽에서 그동안 좀 관심이 없었던 그런 부품들을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좀 많이 소외됐었던 뭐 LCD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드라이버 IC 이런 쪽 가격이 천장부지로 올라가면서 대표적으로 뭐 하이맥스라든지 아니면 AO, 이노룩스 이런 업체들이 엄청나게 주가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하반기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인데 반도체 장비 쪽이 네. 진짜 사상 최대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상반기 때 전체적인 IT 시장을 좀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장비 이렇게 발주들 많이 늘어나서 그랬던 네. 거죠? 근데 저 이 장비는 제가 제 하반기 전망, 작년에 하반기 때 올해 전망 쓰면서 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단기적으로 이제 저희가 뭐 공급 부족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이제 다시 또 늘어나면 또 투자 안 하고 이런다기보다는 이제는 좀 약간 긴 사이클로 들어온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공급 부족 이슈가 아니라 이제 반도체들이 이제 나라의 경쟁력과 이제 약간 보안과 관련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반도체 네. 투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호흡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보시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아까 애플로 이야기를 네. 시작하셨는데 네. 스마트폰 쪽이 안 네. 좋았나 봐요. 제가 그 얘기를 좀 뒤로 계속 하려고 하는 중간 사실 주가가 좀 안 좋았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쭉 나열해 보면은 저희가한테 익숙한 뭐 애플, 샤오미 이런 업체들 주가가 안 좋았었어요. 1, 2, 3월 달, 그러니까 1분기만 보더라도 분위기는 진짜 좋았습니다. 그죠? 중국 네. 쪽 네, 데이터 잘 보면은 팔렸잖아요. 네, 중국 데이터 보면은 이거는 다 회복됐다. 이제 많이 된다 이랬는데 네. 4월 달 들어오기부터 시작하니까 이게 수량이 어. 엄청나게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들이.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단순히 그냥 안 팔려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슈가 혼합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생산에도 번째로 좀 차질이 그렇죠. 있고요. 생산 차질도 있었고 가격 부품도 올라가니까 이제 싼 제품들 많이 팔리는 걸 못 파는 거예요. 또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들이 엄청나게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그랬군요. 네. 근데 저는 그래도 하반기 때 이 공급 부족이 그래도 조금씩 이제 완화되기 시작을 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하반기 때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애플 이게 플래그십 모델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조금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핸드셋 부분은 저희 이제 반도체 끝나고 나서 네. 저기 차유미 두 번째 애널리스트랑 세션. 네. 김철중 네, 김철중 의원이 네. 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 아무튼 반도체는 하반기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저희가 이제 비메모리 관점에서 좀 먼저 말씀을 네. 드릴게요. 이제 비메모리는 크게 이제 저희가 두 가지 시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PC, 하나는 서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오늘 이제 PC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에 PC 시장이 정말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렇죠. 저희 뭐 내시에미래 하시는 저기 한 분이 또 어제 M1 네. 들어가 있는데 그런 거 하셨죠. 그래서 작년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PC를 구매를 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집에서 일하고 사람들이 이제 뭐 집에서도 일하고 수업도 뭐 원격 집에서 수업도 네, 듣고 학교 수업도 다. 네, 엄청나게 들으면서 PC가 엄청나게 잘 팔렸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잘 팔렸냐면은 PC가 사실 스마트폰 나오고 나서 이제 사양 사업이 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작년만 놓고 보면은 2019년 대비해서 한 13% 정도가 성장을 했어요. 어마무시한 속도로 이제 성장을 한 거죠. 근데 그 대부분이 다 개인들이 많이 사갔습니다. 이거. 네. 그래서 이게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과연 하반기 때는 이게 좋아질 거냐? 난 이 질문을 좀 많이 받아요.
그러게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약간 좀 둔화되지 않을까 뭐 그런 그렇죠. 느낌이 이제 드네요. 백신 맞고 사람들이 돌아간다고 이제 하니. 좀 얼마 전에 했던 김수진 애널리스트가 말한 것처럼 백도 오피스를 하게 되면은 뭐 개인들이 뭐 살 좀 이유가 별로 많이 맞아요. 없어지잖아요. 당연히 저도 이렇게 안 좋은 시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제 반대로 컴퓨터를 만드는 업체인 부품 업체들은 계속 네. 수요 나쁘지 않아요.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업체에서는.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보면은 사람들이 지금 회사로 돌아가잖아요. 네. 그러면 회사는 컴퓨터를 또 사야 됩니다. 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오피스에서의 네, 수요가 필요한. 작년에 그 B2B 쪽 매출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네. 아, 제가 차트 하나 있는데 네. 혹시 차트 하나 네. 볼까요? 이게 보시면은 사실 전통적으로 이 PC 시장은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이 B2B 시장, 기업들의 시장으로 거의 주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네요. 예, B2C 시장은 사실 1인 1필 시대 정말 옛날부터 됐었기 때문에 게이밍 쪽이라든지 아니면 노트북 쪽, 뭐 대학생들 되고 나서 사거나 네. 그런 수요밖에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은 굉장히 좀 달랐죠. B2C가 거의 뭐 압도적으로 높았고 반면에 B2B는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게요. 사람들이 회사에 안 오니까 굳이 컴퓨터 바꿔줄 필요도 없었고 그것도 맞아요. 기업들도 필요도 약간 없었어요. 좀 비즈니스가 좀 불안하고 하니까 그렇죠. 투자를 안 했겠죠. 그렇죠. 근데 올해 하반기는 이게 반대가 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B2C가 안 좋아진 부분은 B2B가 일정 수준은 저는 방어를 해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도 저희가 한 가지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컴퓨터의 가격입니다. 이게 지금 부품이 천장부지로 지금 계속 아, 올라갔거든요. 맞아요. 요새 그래픽 카드가 뭐 100만 원이 넘던데요. 다행히 조금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절정이 네, 됐어요. 채굴 쪽에서 좀 빠지긴 했는데 여전히 비쌉니다. 근데 네.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정말 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조금 그거 가격이 좀 떨어지고 나서 좀 그러게요. 완화되고 살 수도 있거든요. 진짜 안 돌아가는 거 아닌 이상.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은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눈여겨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그래요. 이제 개인들이 사는 PC에서의 수요는 백신도 많이 맞고 오피스로 다시 네.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학교도 다 간다고 하니까 그렇죠. 네.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고 사실 또 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번 산 거 몇 년은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체 주기 생각한다면 네. 그쪽은 좀 빠질 수밖에 없겠으나 이제 네. 기업들이 사는 쪽에서의 네. 수요는 회복될 걸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만 가격이 변수가 될 가격이 거다. 변수가 될 겁니다. 라는 거고 PC 그리고 서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쪽은 서버가 어떤가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메모리 쪽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고 네. 거의 뭐 큰 사업들이랑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이들 관심이 있는데 일단 비메모리 입장에서 봤을 때 하반기 이 서버 쪽 시장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밑도 끝도 없이 긍정적으로 얘기하느냐 이럴 수가 있는데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일단 가장 제가 먼저 좋게 보는 거는 이제 신제품 효과인 거예요. 네. 신제품. 네. 시제품이 어디서 나오나요? 둘 다 나옵니다. 그래요. 혹시 차트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그 일단은 이 서버 시장은 제일 큰 업체가 이제 어쨌든 CPU 만드는 업체가 AMD랑 인텔이잖아요. 네. 이 두 업체 모두 다 신제품을 올해 1분기부터 출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납품이 될 텐데 이 그래프가 뭐냐면은 인텔의 데이터 센터의 분기별 매출 추이예요. 인텔이 아직까지 이 서버 시장에서 점유율이 거의 90% 육박하기 때문에 거의 가장 뭐 대표적인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 나왔던 주황색으로 좀 진하게 났던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때가 언제냐면은 신제품이 출시됐던 시점이에요. 네. 보시면 이제 신제품 출시하고 나서 이제 올라가는 그래프 보이시죠? 대부분 기업들이 거의 맞춰서 투자를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전에 쿠퍼레이크라는 제품이 좀 희미하게 좀 쳐 있잖아요. 네. 나오긴 했었는데 저 제품은 굉장히 한정적으로밖에 판매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올해 신제품에는 아마 아이스레이크가 대표적이기 때문에 네네. 이거에 맞춰서 투자가 좀 집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텔 뭐 좋겠네요. 인텔 주식 사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그래도 인텔보다는 AMD를 추천을 드립니다. AMD. 네. AMD를 왜 추천을 드리냐면은 사실 이렇게만 보면 둘 다 좋아지는 건 맞아요. 네. 둘 다 좋아지는 건 맞는데 AMD가 그래도 저는 상대적으로는 좋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 서버 시장이 이렇게 좋아지는 그림은 맞지만 단기적으로 여기도 부품 공급 이슈가 남아있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점을 유의하셔야 되는데 AMD가 좋게 본 이유는 일단 점유율 확대를 하반기에도 계속 할 것 같아요. 네. 서버 시장에서요? 서버 시장, PC 시장 둘 다요. 같이.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렇게 이제 CPU라든지 GPU,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시장 같은 경우는요, 이게 주가의 원동력이 되는 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 새로운 시장이 열려서 뭐 성장을 하거나, 네. 다른 하나는 상대방의 점유율을 뺏어와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AMD 아까 이게 초반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주가 상승률 올해 상반기 때 보시면 AMD가 안 좋았었어요. 네. 애플 같이 좀 안 좋은 종목군에 속하거든요. 근데 왜 하반기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사실 먼저 매를 맞았습니다. AMD는. 아, 최근엔 또 괜찮아요. 그죠? 제가 사실 하반기 전망자료 쓰고 나서 지금 20% 이상이 올라갔거든요. 아 그래요? 영향력 있으시다.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좀 타이밍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겸손하시기까지. 지금 말씀드리기 좀 약간 그렇긴 한데 네. 이게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은 AMD가 작년 4분기 때부터 이제 공급 이슈가 좀 생겼습니다. 네. 근데 인텔은 그렇진 않았어요. 인텔은 보통 저희가 그 설계까지 하고 이제 생산까지 하는 IDM이라 그래서요. 자기들의 어느 정도 생산 능력을 컨트롤할 수 있는 네네네. 그런 업체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AMD는 TSMC한테 이제 생산을 위탁을 맡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일단 TSMC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고객 애플이 한 달 반 정도 좀 출하가 지연이 됐죠. 그러니까 영향이 미쳤고요. 거기에 또 기판 쪽을 담당하는 대만 업체가 또 불이 났었어요. 그래서 거기도 좀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하 자체가 4분기 때부터 조금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를 기회를 삼아갖고 인텔이 점유율을 3년 만에 늘렸어요. 3년 동안 계속 AMD한테 점유율을 뺏겼다가 네. 다시 가져온 겁니다, 점유율.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의미 있게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사실 AMD는 아 이제 안 되는 거구나 얘는 그렇게 생각하면 좀 안 좋아졌는데 이때 미리 좀 대비를 했습니다, AMD가. 이제 하반기를 타겟으로 해서 네. 일단 기판 쪽을 자기네 전용 라인을 좀 투자를 좀 많이 했었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TSMC 같은 경우는 애플이 이제 5나노로 넘어가거든요. 네. 그럼 7나노의 대표적인 고객은 AMD가 됩니다. 아, 뭔가 좀 생산 여력이 네, 그렇죠. 남아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생산적인 문제는 상반기 대비해서 확실히 하반기가 개선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생산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게 좋아지느냐? 단순히 어떻게 점유율 뺏어올 거야? 얘기할 수 살려야죠. 무조건 받아주는 건 살려야죠. 아니니까. 근데 AMD가 또 성능도 많이 좋아졌어요. 저희가 또 지표로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게 혹시 차트 네, 보여주시겠어요? 볼까요? 보시면 이제 왼쪽에 있는 차트가 스팀 하드웨어 서베이라 그래서 스팀이라고 이제 저희가 온라인에서 게임을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온라인 창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제 AMD가 첫 때 이제 4분기 때 살짝 뺏겼고 다시 이제 계속 늘어나는 모습 보이시죠? 게이밍 쪽에서 이제 AMD의 CPU를 저만큼 사용을 한다는 거거든요.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가장 민감하게 그 성능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가 게임입니다. 그렇죠. 게임 하시는 네. 분들. 예. 이게 딱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AMD가 확실히 이제 물량만 있으면 늘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네. 옆에 보시면 이제 서버 쪽입니다. 서버 보면 여전히 무시무시하게 인텔 점유율이 높잖아요. 근데 지금 3분기 만에 1.8%포인트가 늘어났습니다. 점유율이. 저 숫자가 1.8이라고 아직 저렇게 많이 남았는데 뭐 격차 쉽게 좁히게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분기 만에 저만큼 뺏어오기가 정말 힘든 시장입니다. B2B 시장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힘든 시장이거든요. 쓰던 거 쓰는 거의 뭐 시장이다. 그렇습니다. 느낌상 네. 막 올해 안에 한 10% 이상으로는 더 갈 걸로 지금 보고 있고 계속 요 차트는 사실 저희가 이제 소켓을 보통 AMD는 다중 코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 뭐 3개나 4개짜리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건 한두 개짜리만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거가 더 높습니다. 지금 점유율이.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포인트로 봤을 때 확실히 하반기 때 점유율을 네. 계속 뺏어올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말씀 들어보니까 AMD가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한데 탑픽인가요? 예, 네. 엔비디아는 이제 좀 버리신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방송을 뭘 가든 간에 제가 이제 다른 종목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왜 엔비디아 얘기 안 하세요라는 얘기를 네, 항상 그러게요. 질문을 받아요. 그래서 막 댓글로도 막 엔비디아는 언제 네네. 얘기하세요 그러시는데 엔비디아도 물론 좋게 생각을 합니다.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내시 미래 때 저희가 1분기 그때 실적 나오고 나서 1분기 때가 이제 바닥이 될 거다라고 이제 계속 네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실제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보통 인텔이랑 같은 방향성으로 움직여요. 네. 혹시 차트 보여주시면은 거의 같은 방향성으로 계속 움직이는 걸 저희가 그러네요.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인텔이랑 AMD 하반기 데이터 센터 좋아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하반기 때 뭐 여전히 엔비디아도 같이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그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그 DPU라는 네. 예, 데이터 프로세싱 유닛. 네. 네, 이게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인데 네. 이게 올해 하반기 때 이제 나옵니다. 두 번째 제품이 블루필드 제품이 나오는데 시장에서 생각보다 이게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하반기 때는 이 부분까지 데이터 센터에 얹혀지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사실 그 언제 사야 되느냐 이런 네, 질문도 그렇죠. 드릴 수밖에 없어요.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어. 어제 사실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했어요. 네. 818불까지 네. 올라갔는데 이벤트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전날? 주식 분할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 주가는 사실 지금 주가가 사실 이렇게 올라가긴 좀 어려운 상황은 맞아요. 왜냐면은 지금 최근에 암호화폐가 굉장히 맞아요. 급하게 네. 빠졌잖아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 전체 매출에서 암호화폐 매출 비중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가는 이거 다 무시하고 지금 올라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주식 분할에 대한 약간 기대감이 엄청나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작년에 그 빅 이벤트가 있었죠. 테슬라, 애플 네. 둘 다 네. 주식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그래프를 그 전후 2개월을 한번 그려봤어요. 아, 주가의 흐름이요? 네. 보시면은 딱 그 주식 분할 그 날짜가 꼭지네요. 꼭지입니다. 당시 고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사실 이르고 나서 이 위로 다 올라가긴 했어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 이 다 위에 있긴 한데 단기적으로 사실 이런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기대감이라는 게 주식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막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건 제가 추천을 드리진 않고 네. 오히려 이제 주식 분할하고 나서 좀 이제 조정을 받거나 그랬을 때는 네. 사실 그때 한번 한 노리셔보시는 연말 게 좋다고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뭐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네, 연말에는 아직 이벤트가 충분히 남아 있고 그 아까 말씀드린 암호화폐 이벤트 같은 경우도 한 2분기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그 영향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네. 저는 그런 좀 뭐 나쁘지 않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이제 이벤트에 대한 기대를 반영해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엄청나게 그 반영하고 이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살짝 빠지면 매수 기회를 잡아보자. 네, 네, 엔비디아에 맞습니다. 대해서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분들이 계셔서 네. 잠깐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갈까요?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윈도우 11 채택한 네네. PC가 출시가 될 텐데 이 윈도우 버전이 새롭게 출시됐을 때 메모리 수요는 어땠는지 그 영향을 좀 알고 싶다는 질문 주신 분 사실 이 계세요. 메모리 수요는 아마 이제 김영건 애널리스트가 이제 아마 네네네.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교체 수요는 단기적으로 일어날 것 같진 않아요. 이게 어쨌든 이게 교체가 일어나려면은 사실 신제품을 쓰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어쨌든 기업에서 아직도 포션이 많거든요. PC 네. 쪽은. 근데 기업에서 뭔가가 그 전에 있던 그 서비스가 단종되고 나서 사실 그때가 좀 수요가 폭발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사실 엄청나게 수요를 촉발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내년에 뭐 DDR5라든지 그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네. 메모리는 저는 다른 그림을 봤을 때는 그쪽을 좀 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할당된 시간이 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오늘 뭐 AMD도 이야기하셨고 엔비디아도 좀 인텔, 기다려보자 엔비디아. 네. 이야기하셨는데 네, 사실 시간이 없어서 정리하고- 한 종목 말씀 못 드렸는데 간단히 제가 정리하면서 네.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히 정리드리면 일단 하반기는 공급 부족이 상반기보다는 좀 완화가 될 것 같아요. 2분기를 거의 피크로 하고 3분기부터는 좀 완화가 될 거로 좀 보고 있는데 여전히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투자자들이 어쨌든 소비자들이잖아요. 네. 근데 IT는 소비와 직접적 연관이 있습니다. 소비자들 생각해 보시면은 저희가 백신 맞고 이제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코로나 때는 저희가 집에 있어서 IT 기기만 사실 엄청나게 관심이 네. 많았는데 이제는 여행으로 많이 사람들이 눈이 돌리기 그렇죠. 시작을 하고 액티비티에 대한 눈을 돌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에 대한 우려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B2C 시장 전체에 대한 좀 약간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구간이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B2C보다는 약간 B2B 쪽, 그동안 이제 투자를 못했고 안 했던 B2B 쪽에 좀 많이 초점을 맞춰서 데이터 센터라든지 5G 아니면 뭐 장비 쪽 이런 쪽의 산업에 조금 집중을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상황에서도 뭐 점유율을 늘리거나 아니면은 이 B2B 쪽에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네. 아날로그 디바이스라든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뭐 주식 분할 이후에 좀 뭐 모멘텀이 남아 있는 엔비디아를 사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두 번째 앞서 오늘 삼성전자 또 이야기해 네. 주신다고 하셨기 오래 때문에 기다리셨어요. 그러게요. 제가 얘기를 너무 좀 들어볼게요. 김영건 의원님 오늘 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사실 오늘 저희 시작하기 전에도 삼성전자 옛날이요 이런 글 올려주신 분들도 계세요. 아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요즘? 나는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드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네. 장기적인 빅사이클 구간은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일단은 맞다. 네, 그에 대한 세 가지 예시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드릴 거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반기 때 안 좋다라기보다는 확인해야 될 요인이 있다. 그 확인해야 될 요인이 뭐가 되면 좋을까? 그래서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결론은 중장기적인 사이클이 업사이클이기 때문에 네. 한 가지 포인트 잘 주목하셔서 그 전후로 매수 시기를 삼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장기로는 빅사이클인 건 맞다. 네네. 다만 그 이유들도 있는데 좀 확인해봐야 할 게 하반기에 분명히 하나 있기 때문에 그 들어가는 타이밍은 그걸 좀 염두에 두고 조절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네, 그게 뭔지 일단은 빅사이클이라고 보시는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이제 세 가지 큰 업계의 변화에 네.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서버 수요에 있어서 대대적인 교체 주기가 도래를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류영우 위원님께서도 소개해 주셨지만
서버 교체 주기를 또 촉진시킬 만한 요인, 인텔의 신규 CPU에 네. 대해서 메모리에서도 임팩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하나 있고 세 번째로 이제 다소 익숙한 분야이지만 5G가 메모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체 주기가 뭐 대대적인 교체 주기가 온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건가요, 정확히? 네,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네. 같이 설명을 드리면요. 소위 이제 2017년 슈퍼 사이클이 시작되기 이전에 저희가 2014부터 15, 16년도 통상적인 연도에 통상적으로 팔리던 서버 대수가 한 158만 대 정도 돼요. 그런데 2017년대에 약 50% 가까운 성장률인 74만 대가 추가로 팔렸습니다. 네. 저 74만 대가 소위 4차 산업혁명의 임팩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서버라는 거는 한번 사면은 무제한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한 일정한 교체 주기를 주고 한 번씩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한 몇 년 정도? 되나요? 업계에서는 한 4년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한번 빅 사이클이 다시 한번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저희의 추정에 따르면 2021년에서 2022년 갈수록 그 교체 주기가 좀 더 기여하는 바가 커질 것이다 라고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17년에 한 번 네. 타이밍이 있었고 또 한 4년 정도 교체 네. 주기 생각했을 때 네. 올해 그리고 내년에 걸쳐서도 한번 점프업하는 흐름이 예상된다. 일단 첫 번째 포인트가 네. 요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도 마저 말씀드리면 네. 교체 주기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그림을 한번 또 다음 그림을 봐주시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놓쳤는데 네. 앞서 이제 교체 주기에 대해서 수량만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는 다소 조금 근거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죠. 아마존의 실적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하나 보충 설명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네. 넘어갈게요. 죄송합니다. 그러죠. 아마존의 이제 감가상각비 내역인데요.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감가상각비 정책을 2020년 1분기부터 1분기 때 기존의 서버를 3년씩 상각하던 거를 4년으로 늘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비용의 일부인 감가상각비가 네. 3년씩 서버를 사는 거를 3년씩 나눠서 비용으로 반영하던 것을 네. 4년으로 늘린 거죠. 그럼 비용 반영폭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 줄어든 폭이 보시다시피 분기 만에 거의 13%가 줄어든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3개 굉장히 분기 정도. 크네요. 네. 이 의미는 뭐냐면 서버의 감가상각비를 조금 늘렸을 뿐, 감가상각 내용 연수를 늘렸을 뿐인데 전사의 감가상각비에 미치는 영향이 컸고 첫 번째 그만큼 서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 그 부분이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원래대로 감가상각비가 이제 돌아왔죠. 그 말은 뭐냐면 4년이 지난 서버가 그만큼 많이 있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은 지금부터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언제든지 서버를 교체를 하더라도 이상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감가상각 내용 연수를 늘린다라는 거는 어찌 보면 이 서버 쓰다 보니까 이거 뭐 괜찮네, 더 써도 되겠네. 되네, 뭐 그런 그러면 이게 교체 주기가 길어져서 더 안 별로 좋은 안 거 좋을 아니에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이클이 좀 미뤄졌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데 아. 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이러한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지금 질문 주신 분이 그 서버 교체 주기 이야기 벌써 한 1년쯤 전부터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라는 그래서 딱 1년 올라주셨는데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인 아마존 거네요. 덕분에 1년 지연됐네요. 네, 예. 그런 요인이 좀 있다고 보여지죠. 아마존 내에서의 그 감가상각과 관련한 정책의 변화가 있었던 게 네. 요 이제 사이클이 좀 지연된 것과 관련이 있었다라는 네. 이야기이고 첫 번째 포인트 받고 두 번째는 앞서 그 인텔의 신제품 출시와 관련해서 메모리 쪽에서도 좀 볼만한 게 있다고 네, 이야기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인텔의 이제 신규 CPU 아까 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진 한번 보시면은 네. 인텔의 CPU가 이제 구형 CPU가 이 부분이고 새로 나오는 CPU가 이 부분입니다. 멋지네요. 어렵게 얘기하기보다는 기존의 CPU는 이제 메모리를 CPU 하나당 D램을 12개씩 꽂도록 허용을 해줬습니다. 네. 우리는 메모리를 파는 회사인 삼성전자를 좋게 보기 때문에 메모리가 많이 꽂히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새로 나오는 CPU부터는 메모리를 16개까지 꽂도록 허용을 해줬어요. 확 인텔이. 늘어나네요. 네, 그러면은 똑같이 서버를 한 대 사더라도 서버 한 대에 들어가는 메모리의 탑재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투자를 일부러 또 늘리는 그런 효과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5G 관련해서는 또 어떤 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앞서 이제 서버 관련된 내용 2개 말씀드렸고 네. 5G 관련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결론적으로는 지금까지의 5G 폰은 대부분 애플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애플이던 폰이 앞으로는 이제 안드로이드 폰으로도 5G가 전파가 많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네.
지금까지 스마트폰이 팔린 5G 스마트폰만 모아놓은 건데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상당히 뭐 5G 익숙하시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5G 폰을 쓰지만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게 되면 5G 폰의 대부분은 지금까지는 애플이었어요. 그래요? 아이폰. 네. 그러니까 애플을 제외한 나머지 제조사의 5G 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스마트폰 기준으로 봤을 때 애플은 4G 폰에서 5G 폰으로 넘어갈 때 D램이라고 하는 메모리가 탑재량의 증가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애플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전체 스마트폰, 다시 얘기하면 애플 이외가 대부분인 전체 스마트폰 기준으로 했을 때는 4G에서 5G로 폰이 변경될 때의 탑재량이 급격하게 증가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올해부터는 기존에는 애플의 5G 폰은 충분히 많이 이제 침투가 됐고 이제부터는 애플이 아닌 안드로이드 5G 폰이 침투가 되기 시작할 텐데 그렇게 되면은 그 부분에서 이 D램이라고 하는 메모리의 소모량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들은 이야기들은 다 좋은 거예요. 그죠? 네네. 메모리 쪽에 기회 요인들이 있다. 뭐 이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교체 주기도 됐고 네. 또 새로운 제품 나오면서 또 거기 들어간 D램의 양도 많아지는 거고 또 5G 관련해서도 이제 충분히 파고 들어갈 만한 틈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업사이클의 근거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주가가 안 좋아요. 그러네요. 삼성전자. 반영을 못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의 투자에 대해서 저희가 큰 그림, 큰 이 흐름에서는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들을 말씀드렸는데 네. 또 주가가 또 어느 정도 부진할 만한 그럴 만한 또 이유가 또 네, 없진 네. 않을 거잖아요. 그 있겠죠. 부분 한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해결할 만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또 말씀드릴게요. 네.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다른 부분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주가 하락 요인이 있겠지만 저희가 관심이 많은 부분이 데이터 센터인데 페이스북이 이제 설비 투자에 대해서 이제 가이던스를 매 분기마다 줍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제시를 했는데 지난번 설비 투자 가이던스는 230억 달러를 제시했고 그 근거가 뭐냐면 2020년 동안에 거의 투자를 못했기 때문에 네. 2021년에 소급 적용으로 그거를 모두 투자하겠다라고 네. 해서 그 가이던스의 상단을 230억 달러로 맞춰줬어요. 그런데 1개 분기가 지나자마자 그 가이던스를 210억 달러로 낮췄습니다. 다시 낮춘 네, 거예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사실 추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그 말은 뭐냐면은 앞으로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 기존의 가이던스 부분이 사실은 그 각도가 조금 낮아진 부분이 있지 않나. 근데 이건 단기적인 시야일 뿐입니다, 사실은. 네, 그 네.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 둘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빅사이클의 흐름 속에서 그러한 단기적인 요인이 좀 작용을 해서 주가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 하나로 작용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아무튼 수요가 뭐 내년으로 미뤄졌다 이렇게 봐도 네. 무방한 뭐 건가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페이스북도 그렇고 또 다른 쪽에서도 뭐 그런 네, 흐름이 그래서 있나요? 이제 페이스북 말고 또 하나의 이제 글로벌 빅테크 하나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네. 네. 캐펙스를 보면서 좀 마지막 매수 포인트를 네. 자꾸 넘어가고자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캐펙스 추이고요. 아무래도 서버 투자가 대부분 일어나는 서버 투자를 우리 메모리에서는 강력한 이제 투자 포인트로 보고 있기 네.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손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 추이에 대해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과거에 투자한 추세를 보시면은 음영 처리가 잘 안 됐어서 보기가 힘드실 수 있는데 1, 2, 3, 4, 1, 2, 3, 4, 1, 2, 3, 4 보시면은 회계분기 4분기 때에 투자가 좀 몰려 있는 경향이 좀 그러네요. 강합니다. 그러네요. 네. 최근에 5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의 예산을 버짓을 잡아놓고 1, 2, 3 쓰고 잔여 물량을 4분기 때 강하게 그 아껴 쓰다가 몰아주는. 마지막에 빵 네. 쓰는. 물론 그 의도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지만 네. 지금까지 트렌드가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1, 2, 3 하고 마지막 4분기 때 대대적인 캐펙스 집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기준으로 회계년도 4분기가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2분기입니다. 회계년도가 해외는 그래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해석드리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2분기 때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빅테크의 캐펙스가 단기적 피크를 이룰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2020년 때는 캐펙스가 약 20%대 연도로 10%대 정도로 과거 대비 올라갔거든요. 2021년 올해는 약 20% 중반 정도의 캐펙스 그 인상이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10%대와 20%대 내년에는 그 사이 정도 어느 정도 때의 캐펙스 증액이 첫 번째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래서 2022년 통째로
캐펙스가 10% 중후반 정도 캐펙스가 인상된다고 저는 가정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가정, 그리고 두 번째 가정은 4분기 때 캐펙스가 몰려있는 그러한 추세를 네. 반영해서 우리가 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빅테크의 캐펙스 추이를 한번 추정을 해보면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 기준으로 1, 2분기, 우리나라 기준으로 3, 4분기에는 네. 캐펙스가 단기 조정 구간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삼성전자의 이제 매수 포인트 시점 중에 하나를 말씀을 네, 드리면 그렇다면 반대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2022년에 대한 캐펙스 전망을 제 가정보다 더 강하게 준다면 약 20% 이상을 준다면 이러한 캐펙스의 단기 조정 국면을 거치지 않고서 지속적인 우상향 모습을 그릴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 큰 흐름에서는 세 가지 포인트, 대대적인 교체 주기, 그다음에 신제품 등장으로 인한 탑재량 증가, 그다음에 5G 적용으로 인한 안드로이드 폰에서의 탑재량 증가 등의 요인이 있고 그러한 큰 그림 하에서 단기적으로 뭐 페이스북 등등 일부 빅테크에서의 캐펙스 조정 국면이 있지만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또 다른 축에 빅테크에서 캐펙스에 대한 전망을 강하게 준다고 하면 네. 그 부분을 매수 시점으로 강하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뭐 그 부분이 조금 미진하다 싶으면은 좀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네. 있겠죠. 하지만 그 시점은 7월 말에서 8월 네.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고자 말씀드립니다. 약간 좀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공급 쪽은 생각해 볼 필요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 메모리 좀 투자 요새 다시 늘어나는 그런 분위기인 네.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에 주가의 조정에 또 아무래도 일조를 좀 했는데 네. 첫 번째로 SK 하이닉스가 1분기 실적 발표 때 캐펙스를 좀 늘린다고 공언을 했고 그다음에 나냐라는 대만의 작은 회사지만 캐펙스를 중장기적으로 늘리겠다는 추세를 발표를 했고 또 어제 마이크론이 또 물론 EUV를 구매하는 금액으로 생각이 되지만 일부 캐펙스를 늘린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분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요인으로 충분히 작용하긴 했어요. 네. 공급을 좀 더 덜 했으면 좋겠는데 공급을 이렇게 늘리나 이런 우려로 작용해서 지금 조정으로 구간으로 적용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 공급하는 업체들이 왜 공급을 늘렸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공급이 아무래도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판단하에 공급을 늘렸기 때문에 공급량을 주목하는 것도 상당히 지금 이미 주가 조정되는 데 영향을 미쳤고 네. 네. 저희가 지금 공급을 예측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빅테크인 클라우드 업체들의 캐펙스 추이에 좀 더 주목해서 네. 향후 방향을 좀 가져가자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그래요. 같습니다. 네. 설비 투자 관련한 지금 여기서 말하는 투자라 함은 서버에 대한 부분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시기가 이제 어떻게 조정되느냐에 따라서 시점이 좀 달라질 뿐이지 사이클 안에 있는 건 분명해 네, 보인다라는 맞습니다. 이야기이신 네. 것 같고 시간이 없기는 한데 질문 짧게만 네. 답변을 하나만 해주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마님께서 삼성전자랑 TSMC 둘 중에서 10년 보고 투자한다면 뭐 하고 싶으신지 여쭤봐요. 네. 답변이 쉽게, 가능할까요? 네, 뭐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마켓 쉐어가 늘어날 회사와 네. 마켓 쉐어가 줄어들 회사로 어. 보면은 저는 삼성전자의 마켓 쉐어가 지금부터 늘어날 요인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 그래서- 이미 뭐 TSMC 마켓 쉐어가 거의 한 반 정도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물론 단기적으로는 TSMC라는 원래 강자를 계속 삼성전자가 두드리고 있고 두드리는 게 좀 미약하기 때문에 자꾸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10년이라는 큰 폭의 과정에서 보면은 저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는 갭을 메꿀 것이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가 더 여력이 있느냐, 네. 덩치를 키울 만한 여력, 네. 그걸 봤을 때는 삼성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네. 주고 싶으시다. 이렇게 답변까지 드리고 일단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오늘 이 시간 사실 뭐 최근에 분위기가 조금 어려워서 답변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그래도 답답함이 좀 해소가 된 것 같네요. 김영건 위원님 함께했고요. 류영호 위원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 첫 번째 세션은 권영배 위원님도 모시고 함께했어요.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반도체는 사실 요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워낙 의견이 많이 갈리죠. 다만 그 안에서의 변동성일 뿐 긴 그림으로 본다면 긍정적으로 볼 만한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 보면서 답답한 부분들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시간 통해서 조금이나마 풀리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